안녕하세요. 강동선 애비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전체 인구의 장애 인구의 1.1% 정도 차지하지만은 이제 학령기에 들어서면은 8% 이상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폐성 장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육법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 의료적인 진단하고도 조금 비슷한데요. 마지막 부분에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런 교육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자폐성 장애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이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든 자폐성 장애는 그 특성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제가 강조하지만은 항상 상호작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형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주고받는 소통에 결함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이라는 겁니다. 특정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종이를 흔든다든지 봉지를 흔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히 제한적인 관심, 안 그러면 특이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또 강박이 되어 있고 좀 오랫동안 루틴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보통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 만 2세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자폐성 장애를 의심할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 나이 때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장애인 복지법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조금은 결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체 표현 부분, 또 자기 조절,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는 기능이 상당히 낮죠. 결국 사회성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가장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낮은 부분이 이 자폐성 장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적으로 봐는 DSM-5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도 앞에 부분하고 반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다 라는 부분 나와 있었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여기도 행동이나 흥미,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발달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3세 정도에 거의 발병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3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알 수 있지만은 최근에는 5세까지도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의료에서는 5세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한 2세, 3세쯤에 되었을 때 우리가 카스톡토나 우리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폐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다르더라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뚜렷한 손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장애하고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는 더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장애도 적응행동 능력에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고 언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지연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폐성 장애는 거기에 나오는 특성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온다라는 건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장애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폐성 장애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자기 제한적인 반복적인 그리고 흥미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학습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지능검사나 적응행동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주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서 자폐성 장애를 약간은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지적장애처럼 지능이나 적응 행동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중복장애다, 지적 자폐성 중복장애다, 이런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주 동반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진단평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교육 쪽에서 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자, 행동발달평가,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학습준비도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에 들어가면은 각각 이제 검사 척도가 다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도 지능검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과 적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썼느냐, 카스 척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카스 검사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30점 이상이냐 이하냐, 왜? 그거는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관찰하는 사람이 카스 척도를 가지고 척도를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30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이 자폐 성향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검사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폐성 장애 인구,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체 장애 인구를 100%로 봤을 때 우리가 260만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자폐성 장애는 한 1.1%의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까지 오면 상당히 낮은 개념이죠. 이거는 발달장애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발달장애는 18세까지 해서 거의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5세, 안 그러면은 학년기 안에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년기도 초등, 저학년쯤 되면은 거의 자폐성 장애는 우리가 그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보다 가장 월등하게 좀 많이 나오는 게 남자아이한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염색체 23번 이제 XY 이쪽에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이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23번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존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100% 그게 다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동의 인구는 상당히 아까 1.1%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남자아이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18세까지입니다. 이제 좀 많게 하면은 전공과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는 건 없습니다.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지원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로 되는 게 있긴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학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복지의 영역, 직업과 재활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특수교육이라고 하면은 학년기 18세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적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기서 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자폐성 장애의 비율입니다. 자폐성 장애가요,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체장애나 예전에 좀 많을 때 학습장애보다 오히려 낮은 기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자폐성 장애가 지적장애 다음으로 일이 많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 같은데 이제 반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한 3명 중에 2명,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적 장애를 받았지만은 이 자폐성 장애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교육할 때 이 자폐 성향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거나 뭐 우리가 직업 재활이나 이런 연습을 할 때 분명히 이걸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율보다는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자폐성 장애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13년도, 그리고 19년도까지 이렇게 비교한 게 있었어요. 자, 8,722명에서 13,105명까지 이렇게 절대적인 숫자에도 50%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학년기 아동의 인구는 지금 이제 줄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 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 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통합교육 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거든요. 한 70 몇 프로 이상은 지금 통합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우리가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원인이다라고 나온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임신분만인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뭔가 이제 태아한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산 시 산모의 나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산모의 나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나이, 남편의 나이도 40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폐성 장애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통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 직후에 늦은 울음이나 호흡 문제, 신생아 빈혈,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폐성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환경적 원인에서 산모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태아에게 뇌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산모에게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이 가게 해가지고 태아의 뇌손상까지 이렇게 영향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인데, 가족 또는 형제 중에 자폐성 장애나 그리고 인지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출현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자폐성 장애가 열성유전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열성유전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100% 그렇진 않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쌍생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제 1난성, 2난성 이렇게 쌍둥이가 나타나면요. 그 형제나 안 그럼 남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자, 한쪽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한 형제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유전 인자 자체에서 인자라고 하긴 그렇죠. 산모가 이렇게 앞에 임신 분자나 환경적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폐성 장애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 성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세 뇌손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학습장애하고 자폐성하고 지적장애에서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에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미세한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뇌 같은 경우에 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 감정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 과정과 관련된 뇌 기능에 이런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 보면은 이제 감각 기능, 정보 처리적 원인이 했는데 감각 기능을 통해 외부적 자극이나 상황을 수용하는 것과 그것을 통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외부 자극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감각 이론에 따르면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뭔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이 정보 처리 체계에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리적 원인도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실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 이론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 상대방 마음을 이해를 약간 못한다. 이게 공감적인 능력이 약간 낮다라는 부분이지, 그게 100% 우리가 이게 심리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밑에와 같이 실증도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관찰상의 견해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럴 거야. 왜 이 사람은 슬퍼하고 있는데 그 감정을 공유를 못할까? 이게 아마 자라날 때의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기질적인 심리적인 원인,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직업 재활에서도 이 특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중재를 할 때도 우리가 자폐성 장애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행동 중재를 해야 되고, 재활 치료, 교육을 할 때도 이 다 감안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행동, 인지, 언어, 정서, 신체 조건,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성을 찾아볼 수 있고요.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법, 교육법, 그리고 의료적으로 볼 때도 있었죠.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인과의 공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공감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원리 이해 부족,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이나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가 나오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떨까라는 이런 타인과의 공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 약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부족도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애정적인 상호관계 구성 능력이 이제 손상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많이 이뻐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적인 이런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뭐 애정적인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이나 약간은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 발달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냥 언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연을 떠나서 무발화 아동까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인이 되더라도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때도 발화가 거의 할 수 있는 발화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의사소통이라 했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가 오히려 지적장애보다는 언어 재활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ABA에서 언어 행동이라는 부분으로 자폐성 장애의 언어 교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대화 부족하다는 거 분명히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대화에서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습관적으로 했던, 자, 하나요. 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요. 저 하나요. 다양한 이제 감정에 대한 말이나 안 그러면 다양한 어떤 언어를 쓸 수 있는데 특정하게 습관된 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명사를 바꾸어서 말하기도 하고요. 자, 대명사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이 대명사가 서로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반향어라는 부분, 우리가 앵무새음이라고도 하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향어는 마지막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고 이후에 한번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조어 말하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색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언어적인 형태가 아마 신조어 말하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기 특유의 말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약간 기계음을 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 언어 발달 지체가 있고요, 사회적인 대화 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색다르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언어를 색다르게 사용함. 약간 이제 기계음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기계음이란 말도 좀 쓰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와 관련돼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이 있겠죠. 자, 상상놀이가 많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보이는 거. 그래서 약간 스크랩적인 사고라 해야 될까요? 예전의 상상이 아니라 예전의 상상에서도 그 부분적인 상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꽂혀서 다음 행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인지할 때도 약간은 스크랩적으로 많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상놀이 부재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놀이를 섞을 수 있는 이런 중재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를 받을 때도 이런 놀이적인 부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타성에 젖은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지시가 없으면 실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청자 행동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쉬는 시간 종이 올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와 쉬는 시간이다 하면서 놀 거 놀고 친구 만나고 자기 거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그냥 앉아 있어요. 자, 이제 놀아도 돼? 이제 화장실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화장실 가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집에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루틴이 잡히고 하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너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건 아마 교육받았던 패턴도 있고요. 본인의 자폐성 장애의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성을 너무 우리가 이 특성에 따라서 지시하는 면에서 너무 많이 하진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진부한 습관과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자기 자극 행동이나 감각 행동 그리고 흔드는 부분 이런 특이한 행동들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스케줄이 변했다, 일정이 변했다 하면은 극도의 저항을 보이죠. 여기서 다 많은 도전적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뭔가 상황이 변화되는 거, 일정한 루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은요, 뭐 이후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해봐야 돼요. 조금씩 천천히 해봐야 됩니다. 항상 루틴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루틴만 너무 형성해버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요. 그 루틴을 형성하는 것도 자조적으로 잘 형성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방법적인 면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서, 부적절한 정서 표현이 있어요. 예, 기분의 변화가 심하기도 하고요. 자폐 성향 때문에 기분의 변화가 오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분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아까 부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 정서 반응이 있어요. 뭔가 이 상황이 변했다. 심지어 반의 구성이 변하든가, 안 그러면 학교를 옮기게 된다든지, 선생님이 바뀌었다든지, 때로는 뭔가 위치가, 차가 바뀌었다. 이런 식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이런 부분, 그리고 특정하게 트라우마가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극도의 제한적인 이 흥미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지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75% 이상이 IQ가 70 이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기준의 등급 기준, 지금은 심한, 심하지 않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까지가 해서, 이제 50에서 보통 70까지로 해서 이 지적장애 3급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폐성장애 3급은요,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달장애 중에서 지적장애보다 이렇게 인지는 조금 높은 거, 지능검사라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동작성이, 구어성은 언어니까 언어는 약점을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동작이나 조작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IQ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평균 지능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70 이상이 되면 우리는 고기능 자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인지 능력은 상당히 높았던 부분, 지금은 빠져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능력섬이 존재합니다. 잘하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특정한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자폐성 장애가 다 그러냐? 아닙니다. 누구나 잘하는 부분 한정적으로 존재하는데, 특히 자폐성 장애는 일정하게 관심하고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부분에서만 이런 능력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 뭔가 자폐성 장애는 엄청 뛰어난 면을 보이지 않아요? 예,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서번트 증후군까지는요. 자폐성 장애하고 서번트 증후군은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폐성 장애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서번트 증후군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당연히 보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 청소년기 후반에 33% 정도가 간질을 한다는 이 보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질은요, 야, 우리가 그 경기나 이렇게 간질을 할 때 대발작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간질, 이게 조금씩 소간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딴 곳에 빠져 있다는 듯이, 안 그러면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듯한 이 표정, 예,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때로는 멍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기 후반에 좀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아동의 경우에 윤호증하고 유분증이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변이나 이런 거 연습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가 자해행동을 보입니다. 이 자기 자극이든 회피든 이 자해행동을 보통 보였다고 하면은 자폐성 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극히 이제 소수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방법과 같은 발달장애지만은 교육하고 행동 중재하는 부분이 지적장애와는 또 다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하든 그 행동 중재를 하든 재활을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